네, 이번 주는 여러분들 위해서 두 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165회는 앞에서 들으셨을 테고 이번 166회는 인터뷰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를 뽑아왔는데 여기 어디 기사지? 오마이뉴스 기사인가? 잘 모르겠네. 네, 오마이뉴스 기사네요. 기사 제목이 살인 누명 쓴 세월호 잠수사 병원장에게 사과받은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아니 뭐 이거야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자발적으로 세월호 수색에 참여하시는 민간 잠수사들이 굉장히 많으셨죠. 뭐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좀 구해보고자 하는 일념으로 또 다들 뭐 자기 아들 같고 딸 같고 동생 같고 조카 같고 해서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사망을 했는데 국가가 지금 그 책임을 사망에 대한 책임을 또 다른 민간 잠수사에게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다 빠져나갔죠. 지금 해경이 사실은 유가족들에게 고발된 상태인데 뭐 재판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각하해버렸죠 그냥. 그리고 민간 잠수사 그분은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에 국정감사장에서 이제 어떤 재난에도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한맺힌 토론을 하셨던 우리 저 김관홍 잠수사 나오셨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관홍입니다. 네, 어려운 자리 해주셨는데 제가 김 잠수사님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늘 어두운 것 같습니다. 늘 그늘이 져 있고 한 번도 뭐 웃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 못 본 것 같아요. 항상 인상 쓰고 계시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단 하루라도 그 사고 이후에 그 생각을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요. 아이들을 그나마 집에 아이들을 보면 잠깐 잊을까? 단지 진짜 작은 소망이라면 하루라도 좀 잊고 잠을 좀 밤에 잘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작은. 약 아니면 술을 먹어서 자면 안 돼요. 약을 먹어야죠. 아이고. 그럼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그렇죠. 그러면 계속 하염없이 걸어야 돼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이 나니까요. 그리고 집안에 그 어두운 불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애기들 자야 되니까. 네. 그 건물 가구의 그 실루엣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게 싫어요. 그 이제 트라우마로 작용하신 건데 처음에 사건이 터지고 인간 잠수사분들이 어떻게 해서 참여하게 된 겁니까? 제일 빨리 참석한 게 전 관근 잠사라고 그 친구는 방송 사고 터지면서 네. 바로 현장으로 들어가고 저도 16일 날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어디서 온 거죠? 진도 쪽에서 아는 분이 전화가 왔고 제 아는 형님들이 거기서 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사 작업하고 이런 거. 그 형님들 거기 좀 가보라고 배 하나 넘어갔다고 확인 좀 해보라고 하고 저는 가만히 딴 작업에 하고 있었거든요. 12월까지 저도 그쪽에서 일을 하다 나와서 다른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데 처음에 다 구했다고. 네, 오버. 뭐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심각한 상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수사들이 막 모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TV 그러는데 TV만 계속 봤죠. 저도 방송을 보는데 잠수사들이 평목하게 많이 모이고 많이 모였구나. 되겠지라고 하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새벽까지. 형님 여기 잠수사들이 없다. 왜 잠수 없어? 500~600명이나 되는데. 형님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 선내 진입해야 될 잠수사들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 렁 들고 왔어요. 거기 무슨 렁 갖고 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는 잠수 형태를 렁을 그러니까 공기통 들고 다니고 왜 허리 등에 매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오더라고요. 야 그건 아닌데 그랬더니 형 좀 오셔야 돼. 야 지금 오셔야 되는데요. 그러길래 야 거기 그냥 무조건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팀이 짜여져야 되고 작업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있는
세팅된 바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오더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계약서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건데 그게 ABC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산업 현장에 들어갈 때는 야 무조건 간다고 그게 일이 되는 게 아니다. 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뭐 딴 쪽에서도 계속 연락 오고 거기 너희들이 들어갈 때가 아니야. 지금 일반 레프트 다이버들이 들어갈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커머셜 다이버들도 맹글스를 잘 알아요. 거기 다이버들이 안 들어가요. 거기 들어갈 일이 없는데요. 거기는 물발이 워낙 세서. 근데 저도 제 일을 맡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애들도 있고 애 엄마가 있으니까 눈치 보다가 아마가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참에 리베로 바지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바지가 세팅 바지예요. 일반 평 바지가 아니라 세팅 스테이지가 있는 세팅 바지란 건 뭐냐면 챔버가 있고 고압 우리 기체 우리 공기 그러니까酸소를 놓아주는 그리고 유압 장비, 에어 장비 이런 게 세팅이 돼 있어요. 네.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 리베로는 언딘 소속배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 그럼 들어가도 되겠지. 그래갖고 아는 동생들 4명이랑 같이 들어갔어요. 그게 23일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네요. 예. 그런데 일단은 사건 터지고 그 레포츠 하는 그런 다이버들도 많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사실 들어가서 구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지금 해경에서 네. 본인들 말로는 자기들이 직접 언딘하고 그 대한인명구조협회를 통해서 민간 잠수사들을 좀 참여해달라라고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후에 한참 뒤에 얘기고 네. 잠수사들끼리 연락이 왔어요. 잠수사들끼리 네트워크를 네. 통해서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잠수사들은 몇 안 되거든요. 네네네. 심해 잠수사들 몇 안 돼요. 능력 있는 애들은 많은 같이 그러니까 산업 잠수사들 중에 커머셜 다이버 중에 그 수심 탈 수 있는 애들은 몇 명이 안 돼서 서로 다 알아요. 어떻게든 연락이 되고 그 잠수사들끼리 연락이 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얘기하기 전에 벌써 미리 가 있었고 그렇죠. 정부는 그 이후에 이제 해경에서 요청했다는 거죠. 해경위에서 5월 달 돼서. 그렇죠. 광고하고 그랬죠. 네. 5월 돼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은 5월 4일 날 진도로 갔으니까 해경에서 요청해서 한번 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6일 오전 6시 7분께 수색 작업을 위해서 잠수를 하셨다가 6분 뒤에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켰고 오전 7시 36분께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사망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분의 사망에 대해서 동료 잠수사 성함이 어떻게 되죠? 공우영 잠수사. 공우영 잠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둬서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잠수사가 사망한 책임은 공잠수사에게 있다. 예. 그런 거죠. 예. 근데 공잠수사는 어떤 사람인데 그 많은 분들이 그 민간 잠수사 함께 참여했는데 공잠수사한테만 이렇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줬습니까? 일단 그거부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수사가 많은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네네. 실제적으로 현장에 바지 위에서 일했던 잠수사들은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7분 계셨어요. 7분? 네. 7분이 일주일 정도 저보다 4, 5일 먼저 계신 분들이 보니까 너무 필요해 쪼들어 있는 거예요. 잠수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할 수가 없는 그 수심에서는 절대 환경이잖아요. 그런 수가 없는 상황에 하루에 한 번. 네. 매뉴얼상 하루에 한 번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계속 반복 잠수를 하고 있었고 24시간 풀 가동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 잠수사는 7분밖에 안 계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4명 같이 11명, 15명 정도 됐는데 두 팀으로 나눴어요. 근데 우영희 형님이 왜 구심점을 잡아주셨냐면 개성들이 강해요. 잠수사들이. 그리고 네네. 저도 그렇고 거기 와 있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업계에서 자기 일을 맡아서 하거나 또는 제 다이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개성 강한 사람들이 누구 말을 함부로 듣지를 않아요. 네. 방법이 잘못되고 그러면 일을 못 해요.
안 해버리고 말지. 통제가 안 된다는 통제 말씀이시죠? 못하죠. 근데 우영이 형님 같은 업계에서 유명한 분이고 그분이 천안함 때 있죠. 선미 쪽을 네. 일장하신 분이 그 형님이에요. 천안함 때도 35년 경력이시라고. 더 되셨을 더 거예요. 되실 거 있습니까? 그렇죠. 거의 최고 참급이라고 봐야겠네요. 현업 종사하는 형님 중에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 말고 네. 실제 필드라고 우리 그 현장에서는 최고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인지도- 동료 잠수사들이 그분을 다 존경하고 따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잠수사분들끼리의 리더가 된 거네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누가 뭐 뭐 계약 관계나 이런 거 그냥 회사 관계가 아니죠.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그 형님도 일을 할 때 저희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이 오다가 떨어졌는데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니들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오늘 이거 이런데 누가 들어갈래? 순서는 정해져 있으면 난이도가 있으면 누가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 난이도가 있으면 그러면 또 교체해서도 들어가고 또 이런 상황이 있죠. 다 잠수사들끼리 개별 능력이라는 것보다 팀 플레이예요. 그 팀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일이 진행이 되는 거지. 잠수 하나가 아주 뛰어나다고 이런 일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산업잠수사는 같이 협동해서 팀 플레이로 가는 일이지 아주 한 명이 유능하다고 해서 일이 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면 언딘 소속 잠수사들은 언딘의 어떤 지시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랑 같이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언딘 소속 잠수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회사 자체에도 언딘 소속 잠수사는 없고 언딘 그 배 시스템과 참바 그 배 운영할 때 필요한 요원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만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시설. 그럼 바다에 시설만 실제로 들어가는 분들은 다 언딘 소속 말고 그냥 민간 잠수사들. 언딘의 잠수사는 없었어요. 아, 그 그렇습니까? 언딘 소속의 잠수사라고 한참 욕을 먹던 사람들이 저희예요. 그러니까 언딘 바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언딘 잠수사, 88에서 88 잠수사, 금호에서 일했으면 금호 잠수사. 그 바지 그 회사하고는 관계없이 관계없이? 바지 그 장비를 썼다는 이유만. 바지 안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 오였네요. 그러면 어느 보도에 보니까 해경은 잠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하던데. 일단 장비조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렁이나 후가 방식으로 표면에서 그 호수로 공기를 놓아주는 방식이에요. 네. 표면 공급식 방식으로 하는데 물론 사회에서 또는 한두 번 써봤겠지만 저희처럼 현장에서 자주 사용은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해경들은 또 수심 자체가 저희처럼 깊이 들어갈 일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해경의 주 업무 범위하고는 거리가 그렇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자체도 선내 진입은 아마 이런 유형의 큰 배 선내 진입 저희 또한 처음이었고 작은 배 같은 경우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큰 배는 저희도 처음이었으니까 세계 최초예요. 이렇게 그 수심에 선내 진입을 그런 식으로 해갖고 들어가는 건 그 엄빌리컬 라인이 그 호흡선이요. 호흡선 라인이 니을자 이상이 꺾여서 들어가는 그런 잠수는 안 해요. 보통 호흡선이 일자 또는 수평으로 내려가야지 레스큐 자기가 위험한 상황이 처음에 바로 조치를 하는데 안에가 미로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그렇죠. 만약에 선이 계속 들어갔다가 한 군데라도 꼬여버리게 되면 그렇죠. 바로 그냥 산소 그렇죠. 공급이 중단되거나 탈출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순서가 되면 말이 없어져요. 이미지 계속 어떻게 내가 살아갖고 나와야 되겠다. 그런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력이 그렇게 풍부하신 분들조차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들어갔던 케이스라는 거죠. 처음부터 알았죠. 그리고 좀 말도 안 되는 시스템. 그러니까 안전에 그 세월호 자체도 안전 불감증 때문에 쓰러진 거 아니에요, 배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많은 얘기가 됐지만 증축도 그렇고 뭐 밸런스 탱크에 물을 안 채우고 지금 화물칸에 막 안전 불감증이 생긴 건데 우리 실제 일한 우리조차도 저희가 만약에 현장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일이었다면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억을 준다 해든 100억을 10억을 준다. 왜? 우리가 몸이 일단 데미지를 먹으면 100% 데미지가 오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계속 반복해서 들어갔어요. 하루에 한 번밖에 들어가면 안 되는 수심이었고 매뉴얼상. 근데 그렇게 들어갔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밑에서 아이들을 보면 또 위에 부모님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이 무서울 것 같죠. 실제 진짜 무서웠던 건 커튼, 그 조명탄, 낙하산줄, 이불 뭐 이런 게 무서웠지. 사고자 실종자들은 무서운 게 아니라 아마 아팠어요, 마음이. 그 지금 민간 잠수사들이 이제 292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이 민간 잠수사가 없었으면 이런 작업도 거의 못했을 거라고 보는데, 해경이 자기들이 할 일을 목숨 걸고 도와준 사람들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친 그런 케이스인데, 그 현장에서 어쨌든 공잠수사가 해경의 지휘를 받고 이야기를 듣고 와서 나머지 잠수사분들한테 야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책임은 해경에 있는 건데, 지금 해경에서 그 모든 책임을, 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공잠수사한테 지금 뒤집어 씌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랬을 때 동료 잠수사들이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솔직히 저희는 그 부모 곁에 모셔 숫자는 의미가 없고 11구를 못 그린 상태에서 쫓겨난 상황이었어요. 네. 우리가. 올린 숫자는 저희한테 의미가 없어요. 아직 11구가 남아있는 상태였고, 우리가 요구한 거라면 선수 쪽에 저희가 했던 데를 SSU가 하던 구간이랑 교차해서 수색하자. 그렇게 해달라고, 그 요구한 건 그것밖에 없어요. 왜? 장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비가 달라요. 헬멧에 렁을 메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자세히 못 볼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던 부분을 저희가 또 교차해서 하다 보면 다른 효과가 날 수 있다. 그걸 요구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될 줄 알고 있다가 이광욱 점사님 사망하시고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습니다. 안 내부적으로도. 어느 순간 저희가 피양 와 있고 우리가 교차 수색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갑자기 저희는 쫓겨났어요. 갑자기 방법을 바꿔서 들어간다. 뭐 나이트록스, 그러니까 산소 부분압을 높여서 들어가는 기체를 쓴다든가, 또 뭐 리브리더 그러니까 제호흡기라고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만 빼고 산소를 돌려서 쓰는 장비가 또 있습니다. 뭐 시간을 늘려서 하는 장비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장에서 맞지 않았지만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저희를 순간 빼버린 거예요. 빼자마자 우영현님이 그때 당시 참고인이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러고 나서 피의자로 바뀌더니 그러니까 저희 형님들은 다 피의자하고 참고인이 이걸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약간 법리 쪽에 어떻게 좀 볼 일이 있어갖고 부동산 뭐 이런 거 뭐 피의자 뭐 이런 관계 제가 해경 쪽에 전화를 해서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당신들 선배인데 SSU 출신의 선배고 막 이러는데 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했더니 간단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그냥 변호사 사고 벌금 나중에 내면 돼. 아니 왜 이게 말이 되냐. 그게 뭐 그렇다고 그러고만 많은 거예요. 그네들은 간단하게 변호사를 사고 벌금 나오면 벌금 내면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한테는 자존감이란 것도 있고 우리가 뭘 대가를 바라고 들어가신 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요. 무슨 명예도 필요 없고 돈도 아니고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요? 모든 분들이 지금 다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태겠네요. 이게 계속 저희를 직무라고, 근데 무슨 직무예요, 저희가? 왜 저희가 직무죠? 저희가 무슨 해경인가요? 공무원인가요? 그렇죠. 자원봉사를 하신 거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애국자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에요, 그냥. 보다가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마음 아프셨잖아요. 네. 예? 그 표현을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간 거예요, 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밑에서 실종자들 보고 가족들 울부짖음 보고 물론 유가족분들도 우리한테 심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왜? 가슴에 자식 묻고 그런 분들이 오죽 제정신 아니었어요. 우리마저 그러면. 그렇죠. 기다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고 막. 나는 더 했을 거예요. 내가 유가족이라면. 난 더 했을 거예요. 부모님들 마음, 지금도 못 찾으신 분들 더 마음 찢어진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공잠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이강욱 잠수사의 자격 검사를 하지 않았고 사전 교육을 소홀히 했다. 이 이유였거든요. 그 6가지 이유가 또 연결돼 있는데, 자, 저희가 민간 잠수사끼리 자격 여부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네. 똑같아요. 누구는, 야, 너 자격증 봐봐. 예. 저희가 이거 신분증, 주민등록증 보여주세요.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경찰이에요? 검찰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찰도 검찰도 함부로 안 하는 일이죠. 예. 저희가 그럴 권한이 없고 자격이 없죠. 예. 그리고 신체 검사 우리가 의사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지에서 일을 하시고 있는 분이에요. 그 형님은 양쪽에 그 팀을 두 팀으로 나눠 양쪽에 정신없는 분이 해경에 의해서 들어오신 분이면 어느 정도 거기서 다 해갖고 들어오셨겠지. 그리고 뒤집어 누라고 해서 눈 거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것도 최고 후에 그러니까 지켜보고 계시고 방법도 우리가 선임 먼저 왔던 사람들이 얘기를 다 해드려요. 이런 상황이 어떻고 다 얘기를 해드리고 그분들도 장비에 대해서 서치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돌아가는 장비에 대해서 다 경험 있으신 분이 맞고 뭐 20년 이상 잠수를 하셨던 분도 맞고 나름대로 그분도 뜨거운 마음으로 오셨던 거 맞고 현장 경력으로 다 인정됐던 내용들이고, 근데 그거를 지금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4월 30일에 저도 죽었다 깨어났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진짜 사고가 났으면 우영님한테 더 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깨어나서 병원에 이틀 있다 다시 튀어 올라왔어요. 다시 또 일을 했는데, 잠사들이라면 누구나 죽기를 바라진 않아요. 다치기도 바라진 않아요. 근데 이 일이라는 건 그만큼 위험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뭐, 조선사가 어깨 메고 다니는 직업이라는 얘기도 하고, 근데 그만큼 준비를 하니까, 그만큼 준비하고, 연구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도 사고 같지 않은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이광욱 잠수사님께는 솔직히 고인이 되신 분에게 참 가슴 아픈 사양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응급처치도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아쿠아메디 그 수중에 관련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었어요. 현장에는 의사 자체 구조요원도 없었고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 약 처방 없이 사서 먹을 수 있는 약만 네. 언닌 측에서 한쪽 벽에도 많이 해놨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해경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4.16 연대하고 유가족 여러분들이 지난 5월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간부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인데 고발을 했는데 지금 검찰은 민간 잠수사 사망에 대한 의무가 없다. 해경에게. 그런 이유로 고발을 각하시켰습니다. 그럼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국가가 안 가지면 뭐 민간인이 이런 의무가 가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고 반대로 공잠수사는 지금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징역 1년을 구형을 한 상태. 금고 1년. 금고 1년입니까? 예. 구형을 한 상태인데 지난 2일날 뭐 선고 공판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죠? 일단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그 해경
간부 구성 제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왜 제가 들어갔냐면 현장에서 조사를 검찰 조사를 하는데 현장일을 모르는 분들은 유가족이나 자유인데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잠사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무 특수부대 출신도 아니고 아무 연줄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증언을 할 수 있으니까 저 또한 들어갔고 요번에 10월 1일 재판에 그 판결 최종 그 판사님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는데 왜 연기가 됐냐면 검찰 측에서 구형을 내렸습니다. 1년 금고. 금고가 뭐냐면 징역은 노동을 해야 되는데 금고는 노동 없이 선택이래요. 그냥 가도만 있는 건데 자기가 노동을 하고 싶으면 노동을 할 수 있는 게 실형을 살면서 그걸 금고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추 들어가서 노역을 한다는 그렇죠.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게 금고하고 징역의 차이라고 합니다. 네. 갇혀 있는 건 똑같고. 근데 이분들이 왜 연기가 됐냐면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증인을 임모모 그 당시 과장 분을 추가 증인을 세운 거예요. 구형을 해놓고. 보통 구형을 해놓고요? 예. 보통 같은 경우 구형을 하면 끝난 거잖아요. 네. 고용하면 이제 판결만 기다리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이게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법률 논리로는 그게 뭐 가능하다고 하고 근데 좀 케이스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판사가 구형하면 끝나는데 검찰 측에서는 증인 하나 세워갖고 다시 재판을 속기시켜버린 거예요. 날짜를 뒤로. 네네. 아. 이유는 국감 증언을 제가 했잖아요. 네. 그 후에 또 화이팅이 있은 정청래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맥을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3사 방송에는 안 나와요. SNS 상에서 그 방송이 일부 나가고 또 라디오 방송에서 그거를 보고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게 또 파급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글이 많이 올라왔다가 기사가 사라졌다가도 나타나고 사라져버리대요. 댓글이 많이 늘면 사라져요 기사가. 동생들이 전화 오더라고요. 형 청권 올라갔는데 누구누구 사위는 마약인데 집행유예고 형네는 실형 뭐 댓글이 달리는데 기사가 없어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신기하네.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스토리예요. 시나리오는. 그 사건 터지고 사실 뭐 우리 뭐 김 잠수함도 바로 달려갔지만 뭐 외국에서 좋은 조건으로 돈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다 포기하고 애들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고 공호영 잠수가 그런 증언을 했는데 한 번 잠수하면 12시간이 지난 뒤에야 작업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이 작업 규칙을 어기는 것이죠. 그걸 반복 잠수고 몸에 무리가 오고 매뉴얼상은 하루에 한 번입니다. 인원이 없고 밑에 아이들은 있고 아이들을 보고 또 사고자를 보고 그냥 나오면 불안해서 못 있어요. 그 다음 물 때까지 또 들어가시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유실되면 어떡하나, 뭐 다음 다이버가 뭐 안 되면 어떡하나. 그 불안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한 탓에 지금 많은 잠수사들이 뼈가 썩는 골계사. 골개사 그런 증상을 앓고 있고 근육도 뒤틀리고 있지. 디스크를 앓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시는데 이분들의 어떤 병원 치료비라든가 뭐 아까도 술이 아니고 약을 먹어야 잠을 주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졸비뎀 연예인들 먹으면 그 구속되잖아요. 네. 저희는 그거 안 나오면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처방을 그렇게 내준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졸비뎀 유사한 걸 먹으면 그 막걸리 먹고 취하면 아주 힘들잖아요. 그 다음날에도 후유증 안. 근데 양주 먹으면 좀 깔끔하게 깨는 독한 술 먹으면 깔끔하게 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이 좀 그런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수술비라든가 진료비는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12월까지
작년 2014년 12월까지 중단됐어요. 아, 그 딱 전까지는 정해놓고 일괄 치료를 하셨죠. 그렇죠. 네. 병원으로 네. 그러니까 너 치료 받아라. 그거 지나니까 치료 끝났으니까 그만 받아라. 아니 치료 끝나는 게 아니라 완치가 돼야 치료가 끝나는 거지. 지들이 진짜 정해놓고 이때까지 치료 끝.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고 그러니까 1월 달에 저 얘기를 누구도 안 들어줬어요. 재판 뭐 병원에서 일단 그 제가 나이 43인데 소변이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그럼 어쨌든 생계에서 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죽으려고 많이 했어요. 진짜 나쁜 생각 많이 했는데 근데 뭐 세월하고 관계없이 잠수 작업하다가 돌아가신 선배 장례식장 가니까 그 형님의 애들을 보니까 내 새끼들을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데 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단서 그 세월호 때 봉사 오신 그 한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살려달라고. 솔직히 이대로 수술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인데 걷기까지만 해주면 제가 어떻게든 뭐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저희만이 아니라 그 세월호 바주의 그 한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멀미해가면서 와서 저희를 케어해 줬어요. 상당히 진짜 이 자리로 말씀드리다 고마워요. 그분이 또 그런 분들이 또 진단서 보고 MRI 찍은 거 다 보고 그분한테 좋아지더라고요. 걷게끔 되고 지금 쩔뚝거리면서 걸어요. 걷고 그거 고쳐졌고 공 잠수사님 재판 분위기는 지금 어떻죠? 코미디예요. 어떤 점이? 판사님이 검사한테 그래요. 아니 증인이 일괄적으로 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데 그 질문 말고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질문 하나 갖고 20분 동안 계속 돌려가면서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질문 하는데? 뭐 갑자기 생각은 잘 안 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위리한 쪽 증인은 그렇게 말을 하고 불리한 증언은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책임 누가 지시를 하고 누가 저거 했냐. 누가 오더를 했고 예,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그걸 일괄적으로 해경이나 정부 측에서 했다라고 증언은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그걸 돌려서 공영 피의자가 하지 않았냐를 그 질문을 계속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그러면 그 질문 말고 다른 질문 없냐고 검사한테 데려 얘기해요. 검사 하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쪽에 만약 그 해경 쪽에 유리한 증언을 하려고 오신 분은 해경 팀장 같은 경우는 삼천구함에서 그네들은 3교대로 로테이션을 해요. 50명이 한 팀당. 그럼 판사님이 물어봐요. 왜 민간 잠수사 24, 25명은 리베로에서 상주하고 24시간 일을 하고 해경 당신네들은 50명이 배가 되는 숫자가 3교대. 그럼 벌써 한 예를 들어 150명 되는 거 아닙니까? 해군도 그렇고. 그 사람들은 왜 현장 밖에서 3교대로 도냐? 누구 명령으로 그 리베로로 오냐? 네. 누가 지시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시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말을 안 해요. 아예 그 말을 안 해요. 자기가 팀장들이 셋이 있고 자기네들한테 누가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요, 해경은. 팀장이라는 사람은. 말을 돌려요. 재판정에서도. 예.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판이 이제 24일로 연기되는데 연기된 이유는 그 검찰 측이 해경 상황 담당관 26일로 연기됐고요. 예, 26일로 예, 26일. 해경 상황 담당관 임모 씨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그 당시 현장의 책임자였고요. 이분이 그 당시 현장의 책임자. 예, 그리고 되려 그분이 조사를 받아야 될 분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초기에 증인으로 나왔던가.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결국은 공 잠수사한테 계속해서 죄를 씌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네요. 정부의 의지죠. 정부의 의지. 아주 확고한 의지죠. 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발톱 드러낸 거죠. 속을. 변호사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좀 전망을 밝게 보던가요? 아니요. 그 밖에 보지는 않고. 왜냐면 확고하니까. 정부 방침이. 예. 이게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삼권 분립 맞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유일하게 지금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정청래 의원 외에는 기울여 얘기해주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니면 언론 쪽에도 처음에는 지방 MBC, KBS 지방 분들 아니면 저희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퍼져서 조금씩 서울에서 네. 지금은 아예 3대 방송사는 처음에만 있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아마 그 구조활동에 참여하셨던 민간 잠수사 여러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굉장한 배신감 또 원망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인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홀대이기 때문에 과연 이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핵심 같아요. 저희가 재판을 받고 저희가 치료를 못 받는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닐 수 있어요. 네. 진짜 크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언론. 왜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나? 네네네. 왜 하질 않았을까? 왜? 자기 정부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구했으면 저희가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내 일을 하고 내 일 사업을 하고 내 애들하고 따뜻하게 있었을 거라고요. 내 안에 들어가신 건 거기 있는 아이들 때문에. 그렇죠. 근데 누구도 책임을 안 져. 아직도 9명이나 안 나왔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저희는 죄인 되고 굴욕적인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정의 없어요. 정의는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의 논리인데 좀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긴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 사법부도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의심스럽고 참 이래저래 답답한 상황이네요. 네, 지금 아마 그 공잠수사님 무죄 그 탄원 청구하는 그 서명이 아마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게 이제 재판부에 올라갈 텐데 그럼 뭐 재판부도 생각을 다 달리 한번 해보겠죠. 그래요. 하여튼 오늘 어려운 자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뭐 제가 뭐 어떤 위로의 말을 드려야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뭐 경제활동도 하셔야 될 텐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니까 지금 대리운전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생계를 대리운전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생계죠. 유일한 수입이기도 한데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또 힘쓰는 일을 못 해요. 제가 현재 그런 상황이라 또 애들 자야 되고 하니까 피하느라고 나가서 한없이 걸으면서 하는 게 대리운전인데 인생을 다시 배워요.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요즘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 왜? 남자들이 일을 참 불쌍해요. 일에만 미쳐있고 술자리도 그 일적인 거에 한 60-70% 이상을 그것 때문에 술을 마셔요. 네.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못 가요. 그거에 빠져있다가 주말에 되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애는 애대로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남편은 또 소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고 차가 아주 1억짜리 좋은 차를 타시는 가진- 분들도 그래요? 분이 낮에 사우나 나와서 대리를 불러갖고 제가 모시고 가갖고 하는데 울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자기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야 내용이. 결국은 자기가 버림받았는데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애하고 부인한테 버림당했다.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등골이 오싹하는데 제가 사실 거의 매일 술 먹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도 안 빠지고 그래서 매일 새벽 3시, 4시 들어가는데 그리고 아침 일찍 나오니까 뭐 식구들 얼굴 볼 시간도 잘 없고 그러다 보면 집안에 이 작가님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도 사실은 이 일의 연장선으로 술을 마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늘 피곤하죠. 그러니까 주말에는 자고 싶어. 근데 우리 마누라 어디 놀러 가자 그래. 애들이고. 왜냐면 월요일 금요일까지 내내 얼굴을 못 봤으니까. 그치. 새벽에 들어오는 건 맞지. 그럼 난 짜증나. 쉬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현재 직장이라는 곳들이 거의 대부분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직장을 다른 곳에 잇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연주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 골프라든지 특히나 상류층은 골프라든지 아니면 술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자리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렇게 갔다 오면은 뭐 가족들이랑 또 멀어진 것만 보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 참 얼굴 안타깝게 보인다. 아니, 돈을 왜 버냐고 사실은. 행복하려 보는 거지. 가족이에요. 가족, 특히 애가 있으면 애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남자는. 그렇죠. 그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날은 남자분 7시 반에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전화를 해요. 와이프한테 하고 와이프가 투잡이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일을 하시나 봐요. 통화가 이제 단편적으로 들리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끝나고 애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애가 또 학원 어디 또 가는. 집에 일찍 오니까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집에 술이 더 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가족과 있으려고 왔는데 와보니 내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마트에서 잠깐만요 세워주세요. 근데 마트에서 소주 2병을 사갖고 다시 올라. 뭐 남 얘기가 아니야. 이거 절대 이거는 그러면 아니죠. 남 얘기가 아니지. 원래 그 국가라는 게 구성원이 개인이 아니에요. 가정 다음에 국가가 있는 가정. 그렇지. 다른. 근데 이 가정들이 깨져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여기에 되게 메리트를 느낀 게 그 역사를 자꾸 뭐 현근대사를 다루시잖아요. 네. 전 이 없는 와중에도 애기한테 10살짜리 꼬매한테 과외를 논술을 역사를 가르쳐요. 예. 저는 역사를 안 가르치고 의미가 없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 잠사님께서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이재를 접하게 되고 푹 빠지셨다고 앞으로도 운전하시면서 많이 듣고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많이 얘기해요. 밤에 운전하시니까 운전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오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저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 형님들이 문제예요. 한 분은 저처럼 대리운전을 해요. 제가 소개하는데 형님은 눈 뜨면 어떻게 죽을까 그 생각만 하는데 더 무서운 분은 이제 진짜 잠수 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국가에서 이렇게 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뭐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겠죠. 심리 치료를 시작해서부터 다들 손 놓고 있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국가에 재난이 생기면 안 되지만 국가에 큰 재난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재난을 극복하려고 참여를 했는데 돌아오는 대가가 처벌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월호 사건이 단순하게 재해를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좀 민낯을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 그대로를 보여준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있는 그대로. 그 세월호가 세월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조예요, 구조. 우리 현실. 그래서 공유를 좀 하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공유를. 소통을. 왜? 이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치고 재판을 받고 뭐 치료를 요구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세월호를 인양하고 아직 못 구한 실종자들을 다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잃어버린 것들 얼마나 그걸 찾는 거죠. 인양하고 실종된 것을 구하는 것의 하나의 좀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가 좀 됐으면 바랍니다. 김관홍 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